오늘은 미국장 3대 지수가 뭐 이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운 내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눈치 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긴 추세로 그냥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 지수 정점 찍고 내려와서 약세 정점을 뚫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그나마 강하게 머리를 들고 있고요. 나스닥도 아직 강도는 약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위로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10년 국채 채권 수익률도 보면 윗방향으로 계속 셀이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 가격을 보면 원자재 이제 석유 관련된 것들이 세게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면 내려왔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강도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세게 들었다가 밑으로 확 내려왔죠. 구리 가격도 직전에 있던 강도보다 내려오긴 했는데 얘는 추세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드렸지만 구리의 재고가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이 빠지기 때문에 구리는 하향 안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향성 자체는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사들 보면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조기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 연준 의사록 보니까 조기금리 인상 주장이 다수파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준 이사들 쪽에서 다수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1월 26일자 기사고요.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이경주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PC 근원 물가 지수가 4%대까지 육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 테이퍼링 6월이 아닌 4월에 끝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캐시 보스찬치치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는 것, 통신에 얘기를 한 거 보면, CNBC 방송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와치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인상할 확률을 61%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2차례 인상이 80%였는데, 기사에 점점 이게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그리고 이 서머스 재무장관 계속 매파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 기사는 정인설 기자께서 11월 25일자로 올린 환경 글로벌 마켓 기사입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준도 이미 경제가 과열됐다는 걸 알고 있다. 연착륙을 어떻게 시킬 거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밑에 다른 건 놔두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차트만 봐도 연준이 지금 해야 될 거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CPI 차트거든. 물론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작할 땐 PC를 참고로 하지만, 그냥 CPI,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CPI 지수를 보면 이게, 잘 보시면 여기에 올라와 있죠. 이게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80년대 이후에 사실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지난번에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2015년도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은 이유는 CPI 지수 쭉 밑으로 내려와서 저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를 안 올리고 2015년도 하반기 12월 달에 금리를 올린 거지, 지금은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석유가 문제인데, 제가 어제도 제목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축 반출을 하는 게, 그리고 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 카드를 자꾸 만지고 있잖아요. 비축률을 푸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루 생산돼서 뽑아내는 양을 줄여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미국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상쇄됐거든요. 문제가 그건데, 기사들이 이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사우디 방사자가 석유 증산 거부하면서 바이든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사람을 시해한 외국에서 대사관 아니죠. 거기서 이제 살해한 그걸로 한번 들썩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사우디 관계가 좀 안 좋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관계를 하게, 여기 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로부터 독재자로 낙인 찍힌 사우디의 실세 통치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를 무기로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정치적 행위로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독일하고 직접 노르트스트롬 2를 개했는데 이거가 완공은 됐는데 지금 승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보스니아 난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연기가 됐는데 독일 내에서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승인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보스니아 난민 문제로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비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 비축 반초를 가져오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에너지 최근에 좀 전에 봤지만 에너지 상승 강도가 다른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거하고 이제 석탄 쪽에 뉴스 보도 어제 보여드렸죠. 호주에서 중국이 수입을 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제 전체 다 꺼진 건 아니에요. 전체 다 계속 그 뜨거웠던 시기는 지났고 석유 부분하고 지금 천연가스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해결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할 생각은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사이 정도를 유지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 화상정상회담을 하긴 했는데 뭔가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거기서. 그러니까 미중 긴장 관계가 해소된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뭐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하원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조차도 그 대만 쪽을 어떤 형태로든 지지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이 바이든은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했습니다. 중국은 빼고. 대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만이 가만히 있다가는 홍콩 같은 사태가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뻔히 홍콩 사태를 봤기 때문에 대만에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계속 살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과거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은 좀 달랐는데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 독재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1인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중국이. 그런 쪽이 편입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을 안고도 지금 계속 미국 쪽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그리고 대만에 지난번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본 것 중에 대만이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들은 원치 않고 그냥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중이 70%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뭐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신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연말이 되면서 사람의 모임이 좀 강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확산의 속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럽의 접종률이 안 좋은 뭐 슬로바키아나 혹은 체코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지금 서울 지역에 그 집중치료실이나 이런 그 환자 병상이 지금 꽉 찼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약간 보도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도 지방 출장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제대로 잘 훑어보진 못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좀 들여다봤는데 오늘 새벽에 어제 그 기사를 들은 내용이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봉쇄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 큰 상황을 작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비 심리 악화에 대한 관점보다는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경제 주름살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확진율, 이게 WHO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기사는 뉴즈원의 10월 26일자 최서연 기자께서 올리신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기사는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 11월 26일자 이걸 올리신 분은 정시행 특파원이 올리셨고요.
다른 건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럽 쪽이 여기 보시면 확연히 이작 증가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전체 색깔 중에 이 옅은 연두색을 보면 이 비중이 계속 쭉 커지고 있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도 보면 최근에 노란색인데 이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아직 주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그 직전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 마지막 주기 아직 주가 꽉 안 찼죠. 아메리카 대륙이 좀 늘어나고 있고 미국 대륙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냐면 산타랠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면 산타랠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를 흡수할 수는 있겠죠. 조정의 충격파를.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지 않으면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어막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잠깐 한마디 얘기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블랙락이 이제는 이제 인도 투자를 줄이고 중국을 투자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께서 11월 25일자에 올렸는데 인도가 세게 올라왔거든요. 사실 인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주가가 세게 올라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블랙록이 아시아 태평양 액티브 투자 총괄이 얘기하시기를 현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핵심이기 때문에 올해 인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중국 성장주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류시류 글로벌 신흥시장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중국 시장에 투자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과 부동산 부분이 바닥을 칠 조짐을 보이고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밸류에이션 관점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룹포커스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가총액 대비 GDP 비중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급락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죠.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는 얄든 리서치에 나오는, 가끔 제가 보여드리죠, 퍼배수, 주가지수 퍼배수 상하단 관점인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요 언저리에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한 13배 정도 될까요? 13배에서 14배 정도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갭이 아직 많이 밑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 퍼밴드의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수, 그러니까 이머징 섹터의 움직임에 들어가면 향후에 인도의 움직임보다는 중국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제가 이제 최근 계속 조심해야 된다, 혹은 중국 쪽에 들어간다 하도 섹터 중에 전기차 섹터를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고요. 앞에 보신 분은 헝다그룹하고 부동산하고 빅테크 쪽이 막무리를 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한경 글로벌 마켓 강현우 기자께서 11월 25일자 올리신 거, 중국이 또 빅테크 때리기 텐센트가 앱 출시나 업데이트를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끝마무리로 빅테크 쪽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헝다그룹은. 그래서 헝다그룹 부동산 관련된 끝마무리는 저는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빅테크도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계속 시장에 뭔가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이거는 끝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건 맞고 완전히 그 손을 뗀 건 아니다. 빅테크 쪽도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끝자락은 헝다그룹이 실제로 파산해서 공중분야 되는 시기가 끝자락으로 그 끝자락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산해서 시장으로 완전히 충격파가 전해진 그 뒤가 마지막 끝자락으로 간 상황이고, 그때가 중국을 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는 요번에 출구 전략 때문에 긴축 발작이 있은 그 시기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발작이 일어날 때 중국을 잡고 들어갈 거냐. 근데 중국이 이제 빠른 속도로 반등의 기미를 보일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를 뒤집으면서 중국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빨리 들어가면 긴축 발작 때 중국을 잡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긴축 발작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잡고 들어갔다가 반등한 이후에 중국 장세로 갈아타는 작업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올리신 분은 강윤우 기자께서 11월 25일자 한경글로벌 마켓에 올리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